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비가 오는 새벽에 명리심리학 4장 내 앞에 놓인 삶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로 뵙겠습니다. 벌써 명리심리학으로는 7번째 영상이네요. 그럼 시작할게요.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좌절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페이지 257. 마침내 운명의 세용지마를 깨닫다. 상담을 하는 중에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 정도의 돈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는데 다들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듯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그릇이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명리학 대가들 중에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테니 꼭 사두라는 주위 사람의 권유에 나에게는 그만큼의 재물운이 없다고 거절하며 고고하게 삶을 살다 간 학자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재물을 탐하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망하고 부족한 것으로 무너진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에서 인생사가 결국에는 세용지마임을 깨닫는다. 되게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자신의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망하고 부족한 것으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가장 센 거랑 가장 약한 것이 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솔로몬 역시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던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 그러게요. 이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은 늘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말 그대로 돌고 돈다. 왜 갑자기 세상은 요호지경 이게 생각나지? 그래서 자신과 맞는 운에는 일이 잘 풀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운에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운수가 사납다라고 표현한다. 명리학에서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대운과 세운으로 본다. 대운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대개 같은 오행의 흐름이 30년간 지속된다. 따라서 큰 운의 흐름은 3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30년 정도는 살아주셔야 운의 어떤 흐름이나 패턴을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약간 이렇게 생각 드네요. 우리의 삶을 100년으로 볼 때 대략 3번의 큰 변화가 찾아오는 셈이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석삼 3개를 좋아하나요? 한편 세운은 매년 바뀌는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이때 대운과 세운이 모두 좋으면 성공하고 둘 다 좋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좋은 날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쁜 날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좋은 날에는 좋은 일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자만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반대로 나쁜 날에는 계속 나쁜 일만 생길 것으로 생각해 절망한다. 이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대체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번갈아 일어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중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장간과 연관되어 일어날 때다. 지장간이란 지지에 포함되어 있는 하늘의 기운을 뜻한다. 즉 땅이
하늘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이론이다. 지장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열을 생각해 보면 좋다. 여름에 해가 지고 나서도 땅은 한참 동안 뜨겁다. 해는 지고 없지만 땅은 하루 종일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과 빛을 가둬두었기 때문이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 역시 그러하다. 달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 지장간이다. 저는 그 토의 오행이 환절기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 텀을 주는, 여유를 주는 이런 부분도 명리학이 참 자연 친화적이며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미묘한 그 에너지의 흐름을 기록한 지장간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와서 되게 명리학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주팔자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에 숨어있는 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아하, 그 중에서도 특히 토의 오행에 들어있는 지장간들이 그러하다. 하하, 나오네요. 앞서 융해사주도 얼핏 보기에는 목과 토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듯 했지만 여름 토에는 화의 오행이, 겨울 토에는 수의 오행이, 가을 토에는 화와 금의 오행이 들어있다. 심층적으로는 수, 화, 목, 금, 토의 오행을 다 지녔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지지에서 토의 오행은 환절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나오네요.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가 심한 것처럼 지지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토의 오행이 들어있는 지장간이다. 아, 그렇구나. 마치 지진이 나면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운과 지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운명이 좋아질 수도 혹은 나빠질 수도 있다. 흔히 나는 사주가 좋으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물론 대답은 아니다, 이다. 내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함부로 굴리면 어느 순간 빛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보다는 내가 운명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첫 번째 소중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잘 지키겠다는 마음, 세 번째 갈고 닦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운명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운과 명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러려면 앞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운명으로 받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고 갈고 닦겠다, 이 마음이 운명도 내 편이 되어주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시네요. 나는 자기 운명에 대해 한탄만 하는 것도 운명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란 것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나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즉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역시 운명에 저항하는 일이다. 남과 비교해 생겨나는 것이라고는 내면의 열등감밖에 없다. 실제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사주에는 창의성을 상징하는 오행이 2개나 있었고 또 대단히 부지런하고 감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그의 심한 열등감이 타고난 창의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상담을 이어가자 그는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열등감 대신 자신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 멋지네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없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 완벽하면 신이었겠죠. 어쨌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 열등감의 크고 작음이나 어떤 모양이나 색깔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열등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좋은 장점들에 더 집중해서 그걸 더 개발시키는 것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개이득. 자, 언젠가 주역에 심취한 사람이 처음에는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봤는데 어느 괴해나 좋고 나쁜 것이 같이 드러나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는 명리학에서 봐도 똑같다. 내게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웬만큼 견딜 수 있다.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오는 어려움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준다. 즉, 심상을 갈고 닦고자 노력할 때 운명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별표 3개.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건강을 좀 챙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늘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 정말 많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슬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정말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 진정한 힘의 근원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상. 페이지 263입니다.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 오.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는 못 바꾸지만 팔자는 바꿀 수가 있대요. 한번 볼까요?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를 두고 헤르만 헤세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 역시 내일의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표현 가운데 하나가 I am not what I used to be.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used to be 뜻을 설명해주기 위해 인용한 문구가 내 삶의 지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I am not what I used to be.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허허. 놀랍게도 이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바가 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1년에 거의 98%씩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피부는 한 달마다, 간은 6주마다, 위장은 5일마다 새로운 세포로 거듭난다고 한다. 아하, 그럼 우리가 쇠퇴하기만 하는 건 아니네요. 저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냥 늙어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거, 그러니까 쇠퇴하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 쇠퇴하는 와중에도 다시 태어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쇠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좀 약간 안도감이 드네요. 그처럼 내 몸의 세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매 순간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가 타고난 운명 역시 반드시 그대로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그 소위 운명대로 살기가 제일 어렵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흔히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팔자를 이루는 오행 속 기의 흐름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실제로 임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본다. 이론적으로는 안 좋은 사주를 갖고 있어도 자신이 노력하여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혼자서 자주 했던 말인데 아무리 예쁘게 멋있게 생겨난 타고난 외모를 갖고 태어났어도 선천적으로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다. 약간 제가 이런 말을 좀 했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팔자를 바꾸려고 할 때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심상, 즉 내 마음의 흐름과 그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그것을 갈고 닦으려는 심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좋은 사주의 운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심상을 가지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반면 나는 절대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심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한다.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마치 혈관에 얼음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곧바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작은 생각 하나도 그렇게 내 몸을 바꾸는데 하물며 내가 바꾸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쨌든 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때 어떤 방향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좋은지 알게 해주는 학문이 정신의학이고 명리학이다. 앞서 두 학문 모두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게 돕는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뜻이다. 좀 재밌는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젊은 날 일찍이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대요. 그의 자만심이 정말 이제 보통이 아니었는데 모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기의 짧은 지식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자기가 아는 것을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사람은 알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배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였다. 그가 나를 찾아온 건 회사에서 곧 있을 승진 심사 때문이었다. 그가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는 내게 승진 대상에 오른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몇 차례의 상담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나는 끊임없이 그에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당연히 처음에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상담이 진행될수록 차츰 자신의 자만심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자만심이 정신의학적으로는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더 자신만만하게 행동해 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러고는 자칫 시시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라는 인사를 내게 건넸다.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위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내게 전해졌다. 그러게요. 너무 자만심을 부리는 거,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거,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과장된 어떤 행동과 표현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속상할 것 같아요. 좀 콕하고 심장이 찔릴 것 같기도 하고 슬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걸 알고 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훨씬 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주에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이를 그르치는 사람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동시에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흔히 팔자가 세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팔자의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는 사실 쟤는 팔자가 드세 뭐 이런 말 하면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내 팔자의 기운이 강하다는, 약하지 않다, 강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명리학의 기본은 기의 균형과 조화, 따라서 강한 기운은 억제하고 약한 기운은 보충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주가 약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학문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주도 그 기운이 약하면 학문과 덕의 함양을 통해 자신을 키운 뒤 그 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면에 사주가 강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이 센 사람은 운동을 하든지 해서 그 기를 발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따뜻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차가움을 녹여내야 하고, 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조금 가라앉히려고 노력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주는 바꾸지 못해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노력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따라 충분히 팔자를 바꿀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거나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시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페이지 269, 유유상종의 과학, 좋은 내가 좋은 당신을 부른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요. 우리 소위 연애할 때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당신에게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약간 이런 얘기로 좀 들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능력이다. 그렇게 보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기도 하다. 나는 질문으로 가득할 때 내 얼굴이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멋있다. 나는 질문으로 가득할 때 내 얼굴이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질문할 때 표정 있잖아요. 정말 꾸밈 없잖아요. 질문을 계속 받는 어른의 입장은 매우 피곤하나 그 아이가 질문할 때 그 표정만큼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고 오롯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스웨덴의 소설가 헤닝 망켈이 한 말이라고 하네요. 그의 말대로 자기 존재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 질문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이제 열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점점 바꿔가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열린 질문이 뭐예요? 획일화된 어떤 주입식 교육, 여전히 좀 그런 면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과 존재의 어떤 존엄함? 굉장히 무시하는 교육 방식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특히 저 광활한 우주와 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까? 사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궁금합니다. 나 역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나 역시 그 모든 것이 궁금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물리학과 우주과학에도 관심이 많다. 가끔은 혼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만약 스페이스 X에서 발사하는 화성 우주 여행 경품에 당첨된다면, 단 100%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래도 갈 것인가? 만약 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대답은 언제나 그렇다이다. 양찬현 선생님 진짜 호기심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솔직히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나이가 한 60, 70 정도 넘었다고 하면 그때는 어차피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인생 우주에서 마감해도 나쁘지 않겠죠? 이러면서 그때는 갔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젊다고 제가 생각하는지 좀 무섭고 싫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주에서 홀로 떠도는 미아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영화 그래비티의 샌드라 블록처럼 그 절대적인 고독이 나를 한없이 매혹하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고독? 저는 아직은 그게 매혹적이지만은 않네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물리학이나 우주에 관한 책이 눈에 띄면 일단 사두고 보는 버릇이 있다.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을 때는 대충이라도 훑어보려고 노력한다. 그 중에서도 프리초프 카프라가 쓴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은 줄까지 쳐가며 열심히 읽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오행과 양자역학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고체는 없다는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고양이가 생각나지? 고양이는 액체임이 분명하다, 뭐 이런 우리 얘기들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누고 또 나누면 원자, 전자, 중성자, 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더 나누면 결국은 파동이라는 이야기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파동끼리는 서로 공명한다는 것이 양자역학 이론의 기본인 셈이다. 저는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이론을 알게 됐어요. 자, 양자역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명리학을 비롯한 동양의 학문 역시 파동, 즉 기를 중시한다. 자연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모두 보이지 않는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조차도 그러한 기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더불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므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명리학, 그 중에서도 오행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로 이루어진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바닐라 스카이에는 1분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온다 라는 대사가 나온다. 어느 시인이 쓴 시에는 매 순간이 꽃봉오리이다 라는 표현도 이와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한편 양자역학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존재와 보이지 않는 비존재 사이에서 천변만화하는 에너지의 일시적인 형태 또는 에너지장의 변화 과정이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 역시 명리학과 통하는 부분 중 하나다. 명리학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행이 우주와 자연을 이루는 이며 그 오행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형성되고 동시에 나와 모든 오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성 동양사상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파동끼리는 서로 공명한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행과 양자역학의 기본 이론이다. 예전에 아주 옛날 프로그램이지만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가 생각이 나면서 약간 패러디를 하면 읽어볼래 볼래에 주파수를 맞춰요 라고 왠지 말하고 싶네요. 나는 성경 구절 중에 매 순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런데 가끔은 그 말 역시 긍정주의자로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주변과 파동을 맞추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또 다른 긍정적인 기운과 만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 역시 요즘은 가능한 한 비관주의를 떨쳐버리고 내 마음을 긍정 에너지로 채우고자 노력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순간이면 내 마음도 약간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해져 설레는 것도 같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더욱 분발하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 기왕이면 내 입에서 장미꽃이 쏟아지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이므로 이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페이지 279. 명리학을 통해 배우는 기성세대의 역할.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참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세대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러한 현상 역시 오행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이것도 오행으로 풀이가 가능해요. 오행에서 젊은 날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은 목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눈으로 그 생명력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절 역시 봄도 나무, 즉 목의 오행을 쓰고 젊은 날도 목의 오행에 비유한다. 목은 나무가 그러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치솟아 올라간다. 마치 하늘에 닿을 듯이 올라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목의 오행은 성장과 발육과 의지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린 나무가 미처 자라기도 전에 가지를 잘라내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 나무를 다듬는 것도 어느 정도 자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행의 세계에서 초봄의 나무들은 오로지 물과 태양, 빛만을 필요로 한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이제 뾰족뾰족 새손 나오는 아이를 가지치기 한다. 그거는 좀 너무 오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가 자랄 그 건덕지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오히려 성장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성세대들에게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달라. 그들이 아직은 너무 어리다. 가지치기를 당하기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자기를 상징하는 오행이 봄날의 목이라면 사주 안에 수와 화의 오행이 있어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기성세대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못할 때는 세대 간의 반목만 깊어질 뿐이다. 즉,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자기 뜻대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꽃을 피우는 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한다. 과잉 보호를 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인간사의 논리와도 같다. 들을 좀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을 이제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뭐 선생님이나 이제 학원 강사님이나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쉬쉬하지만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발 가만 내버려 두세요. 고만 좀 신경 쓰세요.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지 않나. 그들이 이제 한참 자라야 될 시기이고 좀 우왕좌왕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한계가 지금은 어디고 어느 만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가 좀 깨우칠 시간이라는 여유가 필요한데 그 꼴을 우리가 좀 못 보잖아요. 특히 내 자식 일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조심성이라든지 불안감이 높다라든지 좀 이런 어른 내가 그런 류의 어른이다 그러면 더 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나의 불안감일 뿐 좀 지켜봐 주는 거 믿어주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나? 좌절하고 부딪히는 것도 그들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생명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기 위해 마음껏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저도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그래서 10대, 20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좀 마음껏 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여유를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조금은 신경을 꺼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공부를 하거나 내 뜻을 펼치려는 건강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성세대가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세대 간에 더 건강한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다. 봄이 없으면 당연히 여름도 없고 여름이 없으면 가을도 없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 봄이 상징하는 싱그러운 성장과 여름이 상징하는 열정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주는 것도 기성세대의 몫이 아닐까 한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갈무리할 수 있는 가을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지나온 젊은 날에 대해 조금은 덜 후회하고 덜 회한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봄과 여름의 시간을 좀 더 가열차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현명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은 젊은 날답게 가열차게 살아야 이 젊은이들에게도 가을이 왔을 때 기성세대가 됐을 때 회한이나 후회가 적지 않겠는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예전처럼 열패감이나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실수가 많았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봄과 여름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다. 페이지 2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 상담을 하면서 새삼 알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기만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대단히 편안한 모습으로 주변을 보듬는 사람도 알고 보면 처절한 생의 위기를 지나 지금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 지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다.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좌절의 순간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요즘 말로 치면 그의 인생 문장이었던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처럼 역동적이고 굴곡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주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얼핏 보면 안 좋은 사주 같지만 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상징하는 오행이 들어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해결 방법에 오행이 숨어 있는 경우에는 더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일수록 온갖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 결국엔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역시 사람은 역경을 겪어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더불어 내 인생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곤 한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자고. 지금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견딜 수 있는 것이 또 삶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다. 도대체 그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싼 수업료 내가 평생을 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힘이 되실 만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성공하는 사람들을 두고 명리학에서는 병약사주라고 한다. 사주 안에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오행도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오행도 있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는 병 주고 약 준다 이 말 있잖아요. 그 말의 명리학적 버전이라고나 할까? 병약사주라는 게 그렇대요. 쉬운 예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도 병약 이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아이가 몹시 열이 나고 아파서 병치레를 하고 나면 갑자기 꾀가 늘고 영특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이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이겨낸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도 마찬가지라서 이놈의 닌겐이 좋은 시절만 있으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게 다가와야만 내가 지금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되잖아요. 참 안 까먹으면 좋을 텐데 까먹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사주 안에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크게 성공한다. 즉 병도 없고 약도 없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반면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풍파를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극복이 아닌가? 잠깐 이런 생각.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 말이 진실임을 깨닫는다. 어째서 그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너무 싫은데 너무 진부하기도 하고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안 아파도 성장할게. 그리고 성장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약간 성장은 인간의 본능 욕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성장을 하고 싶어 한다면 성장을 안 하고 싶으면 그나마 덜 아플 텐데 본능적으로 성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필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인간과 운명에 대해 깨닫게 되자 별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저항력도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헝가리의 데모노 산도로 마라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해요. 물론 평탄한 사주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좋다. 다만 사주에서 병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의 깊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을 겪은 다음 서서히 회복되면서 느끼는 편안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편안함 안 겪어도 되니까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아주 예전에 이런 고전 같은 걸 보면 평탄하게 사는 삶을 이렇게 가치 있게 쳐주지 않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어떤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아픔을 겪는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적 흐름에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평탄한 어떤 삶과 사주를 원하는 좀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약으로 자기 병을 고쳐나갈 수 있다면 그 역시 좋은 사주라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청나라의 명리학자 진소함은 병이 있어 약을 얻으니 바야흐로 귀하게 될 것이다. 병도 없고 약도 없는 사주는 평범한 사주다. 라는 의미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누구의 삶에나 질곡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을 뜻한다. 상담을 하고 나서 자기 문제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정말 대견스럽다. 나는 그렇게 되기까지 정신의학이 누군가의 마음에 일어나는 치열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당한다면 명리학은 담담하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상담 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지금부터 살아갈 날이 더 좋다는 명리학적 분석에 근거한 그 한 문장으로 힘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시금 두 학문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제 책의 모든 본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것을 갈고 닦는 심상을 지닌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자기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희망을 얻길 바란다. 그리하여 단테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말하라고 내버려 두라. 당신은 다만 자기의 길을 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용기 있게 자기 삶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 역시 그 말에 힘입어 이 책을 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숲의 초록 향기가 참 좋아요. 7번의 시간 동안 명리심리학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른 책으로 뵈러 오겠지만 같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정독하고 제 가슴에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만나러 올게요.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 안녕.